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요런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북한이 지금 한 50일째 대남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50일째 한 2달 가까이 한국에 대한 비난, 남쪽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는 시진핑 주석이 내년 3월달에 올 3월달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지금 이란과 상당히 좀 갈등 관계에 있죠. 그런데 그래서 유가가 좀 올랐는데 하루 반짝 3% 정도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뭐 크게 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에서는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 별 영향이 없다.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이 크게 뭐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그런 어떤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미국의 펀더멘탈, 경제 펀더멘탈에 주목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런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상황들, 또 북한의 상황들, 또 뭐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들, 펀더멘탈에 관련된 것은 뭐 현재 반도체 쪽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일단 신라젠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종목, 시진핑 주석이 온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또 북한이 지금 남쪽에 대해서 50일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뭔가 좀 수상하다. 또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그래서 정우영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요거로 관련해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남북 관련주 대아TI, 그렇게 세 종목 정도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신라젠인데, 자, 신라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체 바이오 종목군들 쭉 보니까 신라젠이 유일하게 상한가에 갔습니다.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좀 괜찮았어요. 메지온, 헬릭스미스, HLB 요것들 뭐 3 내지 6% 정도 올랐죠.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된 종목들은 아침에 좀 강했다가 약간 매물 맞는 모습이었어요. ABL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약간 매물 맞는 모습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남북주들도 아침에 대아TI가 한 5%까지 올랐는데 올라가다가 좀 밀렸어요.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쨌든 뭐 가전 악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오늘의 승자는 아무래도 화장품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이 7% 올라갔고, LG생활건강이 7% 올라갔고, 그 다음에 코리아나가 9%, 가장 탄력이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4% 정도 올라갔고, 시진핑 주석이 5월달에 온다라고 얘기됐었는데 3월달에 온다,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인 화장품, 또 아기용품 관련된 보령메디앙스, 아가왕 컴퍼니 이런 것들, 또 투어 관련 종목들, 투어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먼저 신라젠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젠. 자, 신라젠이 상한가에 갔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조 한 1천억 정도에 돼 있어요. 주가 차트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우리에게 큰 아픔과 충격을 남기고 임상 3상 실패, 그때 이제 간암 백신을 하다가 3상에서 실패했다라고 나왔죠. 그리고 주가가 한방, 두방, 세방 거의 하한가에서 급락이 일어났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전에도 한없이 주가 11만원 하다가 한없이 내려와가지고 만원대가 깨지면서 7,800원까지 내려왔던 신라젠, 이제 바닥에서 또 더블 정도 올랐고, 오늘 거의 아주 뭐 많이 올랐죠. 30% 올랐으니까 상한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젠이 왜 또 무슨 연유로 이렇게 주가가 급반등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신라젠이라는 회사 뭐하는 회사냐 하는 건데, 바이오 회사죠.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다. 잘 아시는 팩사백, 우두 바이러스에서 힌트를 얻어서 팩사백을 만들었던 신라젠, 신라의 달밤 신라젠. 2015년도에 FDA로부터 팩사백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허가를 얻었고,
그래서 한국과 네발과 뉴질랜드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했고 해서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많이 듣던 뉴스가 완전 관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완전 관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인 팩400의 간암 대상 무용성 평가를 받고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하지만 홍콩이나 프랑스 쪽에 라이선스 수익이 좀 있었고 마이스톤 수익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외형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주주 지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문헌상이 5.45%, 곽병학이 2.39%, 조경래가 1%, 노정익이 0%인데 대주주 지분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대주주 지분이 5%, 2%, 1% 이거는 좀 작다. 그동안 다 팔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대주주 지분이 좀 작다라는 게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 걱정되라기보다 좀 취약한 약점? 2018년도에 매출 77억이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90억. 오, 엄청나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562억. 적자가 562억이나 엄청나죠? 이제 작년도 3분기 누계가 매출은 82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434억. 이렇게 되면은 4분기까지 하게 되면 뭐 600억 정도 되겠죠. 영업이익 적자가 600억 정도. 이야. 연간 영업이익 600억 적자를 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참 이런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당기순이익은 1000억 적자. 3분기 누적이 그래요. 3분기까지. 그래서 현금이 있는가? 현금이 없으면 뭐 유상증자를 하든가 자본 뭐 차입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산은 1900억인데 부채가 900억이다. 부채도 꽤 있네요. 자본은 999억. 일이 되면은 유보율 지금 181%라서 잘못하면 자본 잠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워낙 이제 적자 규모가 크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999억인데 적자가 이제 1000억만 나면은 자본 잠식에 들어가잖아요. 자본이 이제 마이너스 50%가 되면은 일단 관리 정보를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유보율이 이제 마이너스 돌아서게 되면 100%에서 유보율 50% 이렇게 좀 돌아서게 되면은 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면은 이제 관리 종목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되고 따라서 아마도 또 이제 요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현금이 모자란다면 차입을 하거나 시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걱정도 좀 있습니다. 이 신라젠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다. 하여튼 뭐 아무리 미래가 밝더라도 미래가 밝다 하더라도 밝은 미래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냥 부도 나버리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부도 나버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또 관리 종목으로 가게 되면 또 이게 머리 아프죠. 그래서 물론 이제 관리 종목 가더라도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뭐 우리 뭐 코오롱 생명과학이나 뭐 여러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보면은 참 우여곡절 정말 다사다난 말이 되나? 하여튼 그런 이제 정말 산전수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놀라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주가는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조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1조 정도까지 굉장히 하여튼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시총도 내려오고 유보율도 많이 내려왔다라는 거. 181%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차트 보게 되면은 시총이 지금 1조쯤 되는데 주가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죠. 최고일 때는 15만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6,000원 정도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때는 거의 뭐 한 10조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신라젠이. 참 10조 가까이 시가총액 10조. 무엇으로 10조까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총이 10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조 가까이 1조 조금 넘게까지 시총이 빠졌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 신라젠 그 유명한 신라젠 말씀드린 대로 간암 인상은 실패했다 나왔죠. 간암 인상은 실패했다 나왔고 팩400의 간암 대상 무용성 평가 결과 임상 중단을 권고했다 실패했다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신장암과 대장암이 있다. 신장암과 대장암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신장암을 지금 그 식약처에 승인을 받았어요. 2018년 2월달, 재작년 2월달에
처음으로 신장암 임상을 이제 임상 1상이니까 뭐 가야 될 길이 멀죠. 가야 될 길이 정말 멉니다.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신장암 임상은 팩사백과 세미폴리마블을 병용 투여하는 건 이걸 이제 받았다. 병용 투여. 그러니까 뭐 팩사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병용 투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병용 투여하는 거고 이제 임상 1상이에요. 1상이니까 1B 뭐 1A가 아니라 다행인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식약처 승인을 획득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주요 뉴스가 됐던 것은 신장암 관련해 가지고 표적 항암제의 효과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추가로 승인받았다. 이거거든요. 소위 우리가 이제 표적 항암제, 면역관문 억제제, 표적 항암제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 팩사백을 한번 투여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팩사백과 세미폴리마블 병용 투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승인받으면서 임상 환자의 숫자를 원래 80명이었는데 116명 늘렸다는 거예요. 돈이 좀 많이 조금 더 들어가겠죠. 게다가 이제 신장암 경우 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 1명은 완전 반응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얘기하는 완전 관해의 의미겠죠. 1명은 부분적으로 좋아졌다. 1명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고 2명은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로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의미는 있었다. 신장암 관련해서. 근데 확실하게 뭐 아주 기적 같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즉 표적항암제가 반응하지 않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신라젠의 선점 효과 가능성이 대두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그러니까 결국에 면역관문 억제제라는 것은 면역을 갖다가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면역을 강화시켜 가지고 암을 갖다가 없애는 그런 거란 말이죠. 표적항암제. 근데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뭐 안 듣는 환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팩사백을 투여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젠의 면역 표적항암제가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한 신라젠의 팩사백의 투여, 요것이 이제 성공하는 경우에는 꽤 선점 효과가 있다. 신라젠의 선점 효과.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인데, 대장암은 이제 신라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 주도하여서 임상을 하고 있다. 임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의 국립암센터에서는 팩사백과 드발루맙, 제품명은 임핀지라 그래. 임핀지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으로 최근에 국립암센터의 그 QC 기준을 충족했다. 품질을 충족했다.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환자를 모집하고 투약을 하는 어떤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대장암 관련된 것도 임상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신라젠과 관련된 것은 뭐 원래 알던 내용이고 신장암 관련해 가지고 임상 좀 진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장암 관련해 가지고 미국에서 국립암센터가 하는 건데 대장암에 관련 또 좀 진전이 있다. 뭐 그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료로 인해서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에 갔다 한 거죠. 상한가 잔량은 100만 주 정도. 오늘 장중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한방 치고 올라가지고 상한가에 딱 들어갔죠. 그래서 상한가 잔량은 100만 주 정도 그게 쌓여 있는 모습이 됐다. 그리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한번 튀어 올라온 모습인데, 사실은 뭐 이게 상한가 정도의 재료가 되느냐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워낙 신라젠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로 신라젠이 상한가까지 갈 수 있을까? 요즘 워낙 재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인데, 아모레퍼시픽은 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내용을 보자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늘 가장 그래도 뚜렷한 화장품 회사 중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상승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이제 종목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저점 11만원대 대비해서는 주가는 많이 올라왔어요. 자, 예. 8월 달에 11만원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가 많이 올랐죠. 11만원 더블 나왔습니다. 22만원까지 갔으니까.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죠. 주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이제 예전에 그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는 또 많이 내려와 있죠. 옛날에 45만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제 14년도입니다. 14년도에 그 이제 중국 바람이 불 때, 14년도 중국 바람이 불 때 8만원에서 45만원까지 거의 뭐 엽기적인 상승세를 보였죠. 거의 10배는 아니지만 5배 정도 짧은 기간에 올랐고, 그 이후에 화장품의 중국 바람이 죽으면서 3중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45만원에서 주가가 이제 15만원 밑으로까지 내려오는 그런 이제 또 급전직하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 뭐 아모레퍼시픽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관련돼서 화장품들이 줄줄이 하락을 하고, 또 화장품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또 그 고생을 하는, 또 화장품 수출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이제 수출 많이 했던 이 보따리상들, 그런 이제 국내의 보따리상들이 또 많이 그 위축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그동안에 2015년도의 화장품 신기루가 꺼져가는 과정이었는데, 작년도에 저점을 찍고, 작년 여름이 좀 안 좋았죠. 작년 여름에는 바이오도 안 좋았지만 다 안 좋았는데, 작년 여름에 저점을 찍고, 거기에서 거의 더블이 났어요. 더블이.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왜 11만원에서 22만원까지 더블이 났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쭉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11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라왔는가 하는 내용들.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이 있다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진핑의 방한이겠죠. 시진핑의 방한. 시진핑 주석이 원래 그 5월달 그 방한, 한국 방문, 요게 이제 원래의 저거였는데 3월달에 방문한다. 요 얘기가 나왔어요. 3월달 방문. 시진핑 주석이 5월달이 아니라 3월달에 방문한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힘이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 11만원에서 22만원까지 어떤 큰 변화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큰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일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설화수, 헤라, 프리메라, 라네즈, 마몽드,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아시아와 중국과 한국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북미, 유럽에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 중이다.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의 개발과 판매 확대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스락스를 비롯해서 럭셔리 브랜드의 면세점 및 중국시장 판매 호조, 온라인 유통채널 판매 확대로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18년 매출이 5조 2,700억이에요. 5조 2,700억. 영업이익이 4,800억. 당기순이익이 3,322억. 이렇게 보면은 아니 뭐 아모레퍼시픽 영업이익 1조쯤 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4,800억이야? 그렇게 뭐 많은 것 같지는 않죠? 매출이 5조 2,700억. 그래, 매출도 그렇게 많지 않네. 당기순이익 3,322억.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3분기 누적 매출이 4조 2,400억. 어찌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죠? 영업이익은 3,800억.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2,800억. 작년보다 좀 나아지는 모습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아모레퍼시픽이 13조, 아모레G가 7조, 합해서 20조란 말이죠, 20조. 시가총액이 20조다? 시가총액이 20조인데, 영업이익이 현재 3,800억 정도. 자, 시가총액이 20조 정도면은, 영업이익이 한 1조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10% 정도 영업이익률 따지면, 합해서 20조인데,
영업이익률이 한 2조로 되는 거 아니에요? 2조? 2조 정도? 2조 정도 돼야 되는데, 영업이익 3,800억이다. 물론 이제 아무래지는 아직 안 넣은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800억 정도, 에서 영업이익이 좀 훨씬 더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이 좀 많이 올라가야 되지 않, 이 정도 가지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의 그 아시아와 중국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알겠는데, 이 정도 영업이익이면 그렇게 글쎄 뭐 그죠? 예.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점서 따블났고 또 이제 시진핑 주석의 3월 방한, 이거는 꽤 이제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된다. 그리고 소위 한알령의 해제, 이런 것들이 기대된다라는 거죠. 기대된다. 그래서 한알령의 해제나 또 이제 신빙 주석 3월달에 오면서 다른 여러 가지들이 또 나올 수 있죠. 큰 기대감 다시 이제 부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화가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그 화장품에서 이제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대표 종목들. 남북주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남북주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쭉 설명을 드렸는데, 남북주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이제 대표 화장품 종목들, 이제 아모레퍼시픽, 아모레지, LG생활, 요것들은 그러니까 오늘 특징이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탄력주는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토니모리, 이치한물, 코스온 이런 것들인데, 이런 탄력주 말고 대표 종목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아주 강세를 보였다. 이게 아주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마홀딩스, 그 다음에 콜마 B&H, 코스맥스, 요거 이제 두 번째 이등주군이죠. 이 이등주군들의 흐름들도 나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볼 때에 이 화장품주들과 중국 관련주들도 조금씩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품, 또 이제 중국 관련주, 그 다음에 이 그 한알령 관련된 것들도, 이것들도 뭔가 이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변화의 가능성. 지금 이제 그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드 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하고는 조금 우리가 좀 멀어진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멀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복원될 수 있다. 복원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어떤 큰 변화. 우리가 이제 주식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죠. 변화. 이걸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턴어라운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변화 가능성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온 건 아니냐. 특히 이제 작년 여름쯤에는 사실 뭐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았고, 또 작년 여름에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그 갈등이 좀 계속되면서 중국 미국의 갈등 때문에 이 그 한국이 더 피해를 본다, 이런 이제 개념이 많았어요. 거기다 이제 주식시장도 안 좋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더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바닥 주고 딱 2배 올랐다라는 점에서 뭔가 우리가 좀 희망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 작년도 4분기에 의미 있는 회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는 것 말고, 그 말고도 자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년 4분기 면세 매출이 전분기 대비로는 감소지만 전년 대비로는 30% 신장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회복세다. 그 사이에 뭐 중국과 한국 간에 뭐가 좋아진 거나, 또 중국의 뭐 경기가 좋아졌거나, 뭐 세계 경제가 좋아졌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면세 채널의 매출이 30% 작년 대비해서 신장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어떤 한알령도 좀 약해지는 면이 있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어떤 뭐 동남아도 좋고 다른 나라의 면세 매출, 또 뭐 국내 면세도 있겠죠. 국내 그 여행자들의 그런 것들, 그런 것까지 해서 면세 매출이 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작년에 이제 3분기까지지만 2019년도에 뭔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어요. 전체 경기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분위기다. 개선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18년도는 뭐 경기가 나쁘진 않았는데 18년도는 뭐 당기순이익이 3,300억인데 작년도에는 3분기 누계로 해서 누적으로 해가지고 2,800 거의 3,000억 가까이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기 1,000억만 된다면 이제 대략 한 3,000한 뭐 600억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작년도 당기순이익 3,600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또 변화가, 우리가 직구라 그러잖아요. 직구. 근데 역직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물건 우리나라가 그 온라인으로 해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거꾸로 한국의 이 그 아모레퍼시픽 제품들, 스라소나 이런 것을 사는 역직구 쪽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 관공제 매출 상당했다. 역직구몰.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모레퍼시픽의 스라소 사는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점포 효율화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 작년 8월달 저점을 찍고 10월 말경에 급등이 한번 나왔고, 이렇게 급등 나오면 꼭 눌림목이 있습니다. 눌림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또 시진핑 주석의 3월 한국 방문 얘기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급등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대표 종목이고, 또 좀 관련돼서 좀 뭐랄까 기업 내용 좋은 종목은 뭐 한국 콜마, 또 콜마는 그대로 있죠. 바닥에 콜마 홀딩스, 이런 것들 좀 관심 가져보자는, 바닥에 있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역시 시진핑 주석이 3월달에 한국에 온다라는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코스맥스 BTI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탄력주인 한국 화장품, 요것도 좀 오르긴 올랐지만 뭐 그래도 조금밖에 안 올랐다. 한국 화장품 제조 그렇고, 또 코리아나 그렇고, 오늘 그 아모레퍼시픽은 올랐는데 다른 것들은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뭐 1등만 가는 세상인가? 하여튼 뭐 그래서 3월 달에 올지 5월 달에 올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과 그로 인한 우리 중국주의 기대감, 요것도 한번 가져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하TI예요. 대하TI. 세 번째 종목 대하TI인데, 대하TI는 전형적인 남북주죠. 남북주인데 주가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 대표주. 철도주 한참 잘 나갈 때 주가가 좋았다가 올해 3월 달에 주가가 한번 폭 내려왔죠. 여기서 올해 작년 3월 달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급락이 나왔고, 그 후에 빌빌빌 되다가 10월 달에 북미 간의 스톡홀름 접촉이 있었다가 접촉이 또 뭐 별 적이 없으면서 또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이제 거의 바닥 수준에 있는데, 최근 차트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수렴형. 그러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다 인간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거니까 인간의 다수 대중의 그 집단 행동이거든요. 그 집단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항상 추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추세. 인간의 행동은 추세가 있다. 자, 인간의 행동은 추세가 있다. 그래서 그 추세가
집단 행동, 인간의 집단 행동이 하나의 그 추세를 만든다는 거죠. 네. 집단 행동이 추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집단 행동.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의 뭐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를 만들든지 뭘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건들을 만들고 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해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바닥을 잡는 추세 그리고 돌파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하TI가 오늘도 이제 대하TI 가장 5%까지 올라갔다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대하TI가 이런 모습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철도주에서 푸른기술 주가 더 이상 내려가진 않죠. 부산산업 요것도 그렇고 더 이상 주가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남북주의 대표는 철도주인데 철도주의 대표 대하TI 푸른기술 부산산업이 현재 바닥스러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가 있나? 이걸 좀 봐야 된단 말이죠. 뭐가 있나? 그래서 이제 또 일신석재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나 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그 나온 뉴스들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한 포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의 북한의 그 북한 포털 가보면 헤드라인이 요겁니다. 약 50일간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식 비난을 자제해왔다. 이달 말에 1월달 말이죠. 대남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약 50일간 왜 갑자기 북한이 한국에 대한 공식 비난을 자제했을까? 이달 말에 대남 메시지가 뭐가 나올까?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가? 또 시진핑 주석의 3월 한국 방문, 뭐 아니면 늦어도 5월 달에 방문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한국 방문, 5월 달에 한국 방문, 3월 달에 온다면 더 좋겠죠. 조금 일찍 오면은. 근데 그거하고 이제 북한과의 관계도 또 뭔가 있을 것 같고,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안보리에다가 북한 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한, 뭐 통과는 안 됐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기류의 변화는 있는 것 같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전원회의 결과 보도도 관영 매체도 함구했다. 선전 매체만 비난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북한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관영 매체가 50일 가까이 대남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 북한 매체의 보도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이때까지 48일째 직접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있다. 11월 21일 날 그때 이제 한해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김정은을 초대했는데 그때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그부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거의 뭐 50일 거의 2달 가까이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북한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나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에서는 이보다 먼저 대남 비난이 사라졌다는 거죠. 한국 비난이 사라졌다. 단지 이제 우리 민족끼리 메아리, 평양방송 이런 데서만 이제 그 이후에 좀 대남 비난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 최근에는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소위 전원회의죠. 지난번에 전원회의, 김정은의 신년사가 안 나오고 전원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정책은 빠져있더라. 왜 그럴까?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죠? 예, 변화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노이 결렬 이후에 하노이 결렬이 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트럼프가 결국에는 하노이 결렬은 제가 볼 때는 하노이 결렬은 이건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트럼프 때문에. 사실 김정은은 잔뜩 기대를 해가지고 뭔가 될 것 같이 해가지고 그 먼 길 66시간의 기차를 타고 간 거 아닙니까? 66시간 기차를 타고 어찌 보면 상당히 고생해서 소위 고난의 행군을 해가지고 베트남까지 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중국을 관통해서 기차를 타고 베트남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트럼프가 그냥 매몰차게 책상을 차고
책상을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죠. 박차고. 그 상황을 그때 보면은 거의 뭐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이 식사를 오찬이 있었는데 오찬도 안 하고 뭐 벌써 회담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거는 그냥 나가리 시킨다. 소위 나가리. 그러니까 그냥 뭐 회담 결렬 예정을 하고 간 것 같은 그런 이제 행동을 보였단 말이죠. 트럼프가. 그러니까 하노이 결렬은 결국 트럼프의 어떤 주장과 트럼프의 의도대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요. 하노이 결렬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북한으로서는 쓰라린 거였죠. 그리고 이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쪽에다가 실망감을 상당히 표출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남쪽에다가 대고 아니 말이야 남쪽을 그렇게 믿었는데 실망밖에 준 게 없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됐던 거였는데 그런 그 흐름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또 뭐 그 하반기 들어서는 남쪽을 막 비난도 좀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비난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달 말 전후, 1월 말 전후에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되게 예전에 대남 메시지가 발표됐었다는 거죠. 대남 메시지.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말 정도에 대남 정책의 이행 차원에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를 열어서 조선민족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형태의 대남 이런 것이 발표가 된다 그래요. 대남회의. 이게 발표되는데 여기에서 뭔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문 대통령이 오늘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이 과연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남북 관계 개선을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북한이 뭐 아직 호응은 안 왔죠. 호응은 안 왔지만 어쩐 이제 뭔가 나오지 않겠냐. 뭐 어떤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뭔가 나오지 않겠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현재의 경색 국면을 파국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는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북한의 그 함구에 대해서 아직 분석 결과를 언급하기엔 이른 감이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태도와 추가 언급이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정의용 실장이 미국에 갔단 말이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제 방미를 했어요. 미국을 방문했어요. 미국에 갔습니다. 이게 뭔가 있지 않느냐 한 거죠. 미국에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남북주 철도주 중심으로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하노이 결렬 이후에 대남 라인이 그대로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평통 위원장이 리성근의 경우에 8개월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조평동 위원장에서 리성근이 조평동 위원장에서 물러났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또 대남전략총괄은 장금철 이게 통전부장이면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은 이제 국정원이 되겠죠. 장금철 통전부장이 또 당 전원회의 참가자에 나왔다는 얘기죠. 장금철이 이제 여기 사진에서 이 양반이 장고철인 모양이에요. 통전부장 장금철 이 양반. 지금 이제 빨간 걸 표시되어 있죠. 장금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모아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아볼 때 뭐 다 추측인데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란의 2인자 핀셋 공격으로 살해. 요것이 북한에 좀 어떤 이제 충격은 줬을 겁니다. 충격이라기보다 북한에 뭐랄까 어떤 아주 상당한 압박은 됐을 것 같아요. 북한에 압박은 됐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저렇게 미국이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두 번째는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경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김정은이 경제 행보를 하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책, 경제를 타결한 유일한 방책이 이게 제재 해제예요. 제재 해제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제재 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제재 해제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근데 미국은 이제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은 어찌됐든 핵을 갖다가 포기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고 있죠. 그것도 한 방에 다 포기해라. 그래서 벌이나 잠자리 드론으로 핀셋 킬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벌만한 드론을 갖다가 한 10만 개 만들어 가지고 그 벌에다가 독초가 아니라 뭐죠? 독약을 해가지고 공격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뭐 엄청난 문제, 그 무기가 될 거예요. 엄청난 무기. 벌만한 거에다가. 그죠? 엄청난 무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평양에다가 이제 뭐 김일성궁에다가 한 3m 정도, 한 3m 정도의 드론을 갖다가 수백 대 띄우는 거야. 그 3m 드론에는 또 그 벌만한 이 드론이 수천 개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벌이 모두 그 독약을 갖다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참 그죠? 그죠?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무기가 지금 고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기가 지금 드론 무기라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고도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의 첨단 무기에 대해서 북한은 여전히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북한은 지금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제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재하는 것을 미국은 핵을 포기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과 교류를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찌되었던 핵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포기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요거를 점진적으로 우리의 생각은 점진적으로 하자는 거죠. 점진적으로. 북한의 생각도 점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 좀 약간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이제 진보적이죠. 굉장히 진보적인 우리 그 문특보 얘기에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문특보 얘기는 뭔가? 문특보 얘기는 좀 참조를 하는데 워낙 진보적이라서 그대로 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특보의 얘기를 갖다 한번 읽어보자고요. 이게 이제 북한이 ICBM을 시험한다고 임박한 위협이 될 거라 보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얘기죠. 그래 ICBM 시험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정인 특보의 얘기를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얘기. 연합뉴스에서 보자고. 연합뉴스가 가장 정확해요. 중립적이고 다른 쪽은 워낙 정치적 색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그 기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 요거를 보자고요. 문정인 특보의 얘기는 미국이 더 유연해야 한다. 미국이 실패 시 독자행동 목소리라도 뭐 이렇게 내용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에서 워싱턴에서 세미나에서 한 얘기인데 북한과 미국이 타협적 접근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북한의 조치를 포함해서 중로 대북 제재 완화안 수정에 돌파구 마련하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이제 대북 제재 완화안을 냈는데 요것을 이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좀 수정을 해가지고 돌파안을 마련하자. 요것도 좀 말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뭘 냈단 말이죠. 냈는데 당장은 미국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죠?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 어찌 보면은 뭔가 조금 이제 깔린 게 있어. 미국의 의도가 좀 깔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합심해서 대북 제재 완화를 또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핵화의 대가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스냅백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문정인 교수 한 게 아니라 미국 전문가 그런 얘기 했다 그래요. 스냅백 조항을 넣어가지고 제재 완화 하자라는 거죠. 스냅백이라는 건 뭐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제 쭉 그래요. 그 북미 협상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번에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핵 문제는 얘기 없단 말이죠. 핵 문제 대북 제재 완화하자라고 냈는데 거기에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어떤 어떤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북한이 뭐뭐뭐까지 비핵화를 한다면 그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완화하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좀 그 설득력은 있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다 해라. 그러면 나중에 보상하겠다. 이 전략은 아직 지금 현재 작동이 안 되지 않냐.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꾸 그 얘기하면 뭐 하냐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일종의 타협적 접근을 가지고 나와야 하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더 대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상응 조치를 담고 있지 않아서 결함이 있으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더 창의적으로 생각으로 현재의 고착의 돌파를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상응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북 제재 완화를 하자. 이렇게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무 엄격하지 말자. 유연하자. 타성이 주도하게 하지 말자. 타성이라는 얘기인데 다른 쪽 어떤 쭉 해왔던 것들이죠. 쭉 해왔던 대로 그냥 그게 끌려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벤 잭슨 신미국 안보센터, 미국 안보센터의 선임연구원의 주장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 통제 방식으로 하자. 이게 군비 통제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점진적인 군비 통제였잖아요. 옛날에 미국과 러시아가 했던 것이 이제 군비 통제였는데 뭐 전략 미사일을 갖다가 몇 개씩 좀 줄여나가는 이런 식으로 해가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 위협 감소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 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 그리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구체적 아이디어예요. 구체적 아이디어. 일단 평화체제를 검토하자.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종전선언이라든가 불가침 조약이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평화체제 검토하자.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비핵화, 단계적으로 비핵화한다면 단계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한다. 이런 거죠. 비핵화를 대가로. 그리고 기금을 추진하자. 기금 추진. 뭔가 좀 진행이 된다면은 뭐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모두 합해가지고 뭐 유럽도 합해가지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그런데 만약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되돌리자. 스냅백 방식으로 되돌리자. 그리고 이제 그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잭슨 연구원이 주장한 주장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안보센터의 잭슨 연구원이 이런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평화체제를 검토하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 위협 감소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 시 되돌린 스냅백 방식 제재 완화, 또 그를 위한 워킹그룹의 구성, 이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국제적 대북 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러면은 북한과 한국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70년 동안 계속 노닥거리고 있는데 남북 철도 연결도 안 되고 개성공단도 안 되고 금강산도 안 되고 그럼 뭐 세월만 가는 겁니까? 그 북한이 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 안 망하면 어떻게?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지금 된 것이 없었다. 한국은 100% 미국하고 조율을 거쳤는데 한국과 미국이 100% 미국과 동조를 보였는데 그렇지만 미국과 동조한 거에서 얻은 게 뭐 있냐? 아무것도 없다. 또 그것이 이제 북한의 생각이기도 해요. 도대체 한국은 뭐 하냐? 이런 얘기죠. 그 결과로 한국의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딜레마에 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미국의 손을 빌리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문 대통령의 지지자 사이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뭐 얘기가 이제 그 얘기죠. 뭐냐면은 도망가서 애 낳자. 도울 선생 얘기죠. 도울 선생. 도울 선생이 옛날에 그 얘기했죠. 도망가가지고 애를 놓고 오자. 옛날이 아니라 이제 작년도에. 도망가서 애 놓는 수밖에 없다. 부모가 반대한다면 도망가서 애를 놓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부모는 아니지만 미국이 그렇게 반대한다면 그냥 한국과 북한이 이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타개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지지가 계속 필요하다. 문 대통령이 10년사에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나는 어디까지가 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문특보가 얘기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미국하고 계속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까지 미국과 협력할지 모르겠다. 나는 그가 어디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문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북한과의 평화를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국이 빡빡해 간다면 미국하고 일정 수준 결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현재 지금 문특보 얘기를 입을 빌어서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가 신라젠의 어떤 내용들. 신라젠은 이번에 이제 신라젠이 이제 그 바이오 신약의 대표성이 있죠. 대표성. 바이오 신약 대표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젠을 비롯해 가지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오늘 상당히 상당히 신약스러운 종목들의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신라젠이 상한가에 갔고 HLB가 헬릭스미스가 메지온이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신약 관련주들이 오늘 좀 덜썩덜썩 됐다라는 거. 신라젠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컴퍼스 관련주들은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좀 뜨던 종목들 오늘 이렇게 크게 뜨지 못했다. 그치만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었고, 그 정도가 이제 그 특징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이 뜬다 그랬죠. 화장품이 뜬다 그랬는데,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이 7%대 상승을 하면서, 나머지 꽤 많은 종목군들, 뭐, 예를 들어서 클리오, 제이존 코스메틱, 또 한국콜마, 또 이제 뭐 코스맥스, 게다가 이제 하나투어를 비롯한 투어주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중국 관련주로, 제로투세븐이나 보령미대 같은 이런 종목들도 중국 관련주로 조금씩 뜨기 시작했다. 그 얘기는 3월 달에 시진핑 방한, 이것이 제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오든 3월 달에 오든 시진핑이 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아티아를 비롯한 남북주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최근에 제가 쭉 강조드렸던 IT 소부장 쪽인데, 소재, 부품, 장비죠. 소부장 쪽인데, 뭐 일단 비교적 크게 오르지 못하고, 좀 뭐 보합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것들도 계속해서
핵심 관심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 대형주에서 보면은 흐름들이 보면은 뭐 IT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냥 보합은 유지됐죠. 화학주가 약간 올라올 듯이 보였고 또 뭐 오늘 뭐 집중적으로 올랐던 것은 역시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NHN.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카카오를 강조를 많이 드렸죠. 오늘 아침에 카카오를 많이 강조드렸고 제가 오늘 뭐 여기다가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문자와 우리 그 밴드에다가 축 카카오 16만원 돌파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드디어 16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NH증권에서 카카오 목표가를 2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이죠. 지금까지 19만원 정도가 최고였는데 21만원 목표가 나왔어요. 21만원 목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의 파동은 강력 돌파의 파동입니다. 지난 연말 61선 지지를 확보하고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늘고 있습니다. 파죽지세로 달려가는 카카오의 모습을 보면서 곧 20만에 도달할 듯 합니다. 수급도 지속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 카카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30.39%입니다.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이 58.39% 감안한다면 카카오의 외국인 지분은 현재보다 약 200가량 늘어날 것입니다. 좀 되죠? 그죠? 가능성이 있죠? 카카오의 외국인 지분이 약 2배가량 늘어날 것이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2배가량 늘어난다는 얘기는 현재 약 2천만 주 이상이 2,600만 주인데 추가로 한 2,600만 주를 매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요걸 금액으로 보니까 약 3조 8천억 정도 돼요. 금액으로 본다면. 현재의 가치로 본다면. 현재의 주가로 보니까 한 3조 8천억 정도를 추가로 매수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죠. 카카오를. 근데 왜 그 정도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은 네이버가 현재 지분이 58%예요. 네이버 지분이 이제 58%. 근데 카카오는 30%야. 카카오가 현재 수준으로 간다면 당연히 네이버 정도로 지분을 높일 거란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그거야. 그죠?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를 뭐 올해 사든 내년 사든 한 3조에서 한 4조 이상, 4조에서 5조 이상 그렇게 이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강력홀딩, 강력매수, 그리고 아마도 올해의 내년도 뭐죠? 올해의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주목하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부가 보는 데다가 올렸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파동 자체를 설명해 드렸죠. 강력 파동이 나오고 소위 적산병, 그러니까 삼법이죠. 삼법 아시죠? 삼법. 이게 이제 삼법 차트죠. 삼법 차트. 삼법. 이제 30, 뭐 삼법 이런 거 아시잖아요. 삼법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양봉이 나오고 3일간의 조정 파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넌트 비슷한 거죠. 짧은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걸 또 장악하는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16만원 마감됐는데 아마 이제 돌파를 하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양이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했는데 오늘따라 더 많이 매수했죠. 17만 주를 매수했다. 그리고 기관은 18만 주를 매수했다는 거죠. 기관은 좀 최근에 조금 파는 듯도 보였는데 다시 강력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외국인 지분율 30%인데 이게 이제 50%까지 많게는 60%까지 올라가면서 60%까지 50한 8%까지 60% 올라까지 올라가면서 카카오의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주가로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인천요 회원가입은 다 아시죠? 와우넷에서 가입하시면 되겠고, 와우넷 가시면은 있습니다.
자, 원액 가시면은 이제 우리 그 또 채팅창이 조금 험악해지는데 욕도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 DKFMMLS님 제가 이거 필명 적어 놓고 욕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우리 와우넷에다가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DKFMMLS님 욕을 적는 것은 안 좋아요. 그죠? 네. 자, 하여튼 그렇고요. 좋은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 여러분한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 밤이나 아침이나 종목 중심으로 쭉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메모하셨다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은 어떤 변화가 나왔을 때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식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라.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 7시에 제가 카카오를 특별히 좀 설명을 많이 드렸죠. 요거는 이제 돌파 파동이다 라고 했고 조만간에 20만원 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서 또 길게 좀 보자. 길게를 보자. 2020년도에 최고의 종목이 아마 카카오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카카오 들고 있는 분들은 꼭 들고 여우가 얘기하는 그 가격까지 여우가 얘기하는 그 가격까지 계속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